부모님 수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쇼츠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게 흔하게 있고요. 이만한 아이가 쇼츠를 보면서 혼밥하는 그 모습, 관리와 교육의 부재죠. 부모가 봐야죠. 그걸 누가 보나요? 아니야, 핸드폰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건 오히려 부모가 직무 유기하는 거죠. 못하게 해야죠. 저는 한테 스마트폰을 얘다 써라 이렇게 주는 건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중독, 왜 우리는 끊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주변에 보시면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게다가 담배, 도박까지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의사 이준서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AA 길잡이라는 단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는 알코올 중독 의사였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5년째 공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구라고 하고요. 공교육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권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술, 도박과 같은 중독이라 하는데 정말 같은 원리일까요? 저도 이제 중독에 관심이 많아서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스마트폰도 결국에는 술하고 도박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전체가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트리거가 있고 땡기는 느낌이 있고 뭔가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거 다 할 거 없이 결국에 계속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기계이기 때문에 원리는 같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중독된 아이들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다 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식당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학기 초에 항상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뭐 불행했던 일을 이렇게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스마트폰 할 때, 핸드폰 바꿨을 때 이런 게 있고, 반대로 불행했을 때는 핸드폰이 뭐 없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핸드폰을 잠갔을 때, 이 얘기가 한 50% 정도 비율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많이 하는 건 알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이 학생들한테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있구나. 기쁨은 물론이고 이제 슬픔까지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경험이 있죠. 병원에서 보시는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 직접적인 어떤 정신과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 수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쇼츠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게 흔하게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립스틱 사인이나 뉴스페이퍼 사인이라고 환자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좀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아프면 신문을 안 봐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사인이라고 신문을 보고 있으면 좋아졌다. 네. 근데 이게 핸드폰은 해당이 안 돼요. 핸드폰은 힘들어도 봐요. 왜냐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신문에 의존성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수술 설명을 들을 때나 수술을 하고 아플 때나 모든 사람이 본다. 이거를 요새 느끼고 있어요.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걸까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마 인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도 유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사람이 있고 덜 취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게 제일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의지 박약이 메인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빅테크잖아요. 구글, 애플 이런 거의 수익이 오히려 국가보다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고 술을 엄청나게 마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의지박약을 탓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박약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스마트폰은 그 회사의 수익을 추구하는 게 제일 커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반에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없는 애가 이상한 아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전 자체가 이 스크린 뒤쪽에는 실리콘밸리의 이제 천재적인 20, 30대 개발자들이 몇십 명이 있는 거고 스크린의 이쪽에는 우리나라 중학생이 앉아 있다면 그 개발자들의 역할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트랜잭션에서 이 거래에서 재화는 그 중학생의 집중력인데 얘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냐는 거. 디자인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디자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있다면 어떻게든 차단을 시켜주고 이걸 해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자꾸 이런 그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제 디지털로 된 이런 것들을 특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AI 시대 교육 하면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걸 하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요즘에 책도 이제 종이로 안 보잖아요. 다들 이렇게 패드로 보고. 저는 교육에서만큼은 학교에서만큼은 오히려 끝까지 종이를 놓지 말고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다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학교 애들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이게 어색해요.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 타자 치고 핸드폰 찍고 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나라에서는 자꾸 권장하고 있고 마치 그냥 이런 지리로 된 교재를 한다던가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막 구시대적인 교육을 한다는 그런 방향이 계속 교육청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학부모님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댓글을 보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댓글 꼭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발 태블릿하고 핸드폰을 안 쓰면 좋겠다 학교에서. 그 애들 글쓰기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교실에서 한 번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심지어 약간 교육적 신조인데 그 애들이 써서 내는 걸 보면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떠나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 날렸어서. 그러니까 뭐 날렸다기보다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한반에 한두 명이 그런 친구면은 그게 좀 특이한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분석을 해보면 써본 경험이 없대요. 써본 경험이. 다 요즘에 누가 이거 쓰고 있냐. 이렇게 빠른 시기에 급하게 빨리빨리 쳐서 아니면 사진 찍으면 텍스트로 다 바꿔주는 이 시대에 누가 이걸 쓰고 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교육이 맞나?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되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생들과 그리고 환자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큰 수술을 하든 작은 수술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제 약 치료를 하든 간에 입원 기간 동안에 그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잠깐 동안의 삶의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게 다인실이잖아요. 되게 친해져요. 특히 이제 여자 병실 같은 경우에 되게 친해지고 와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보통 어떻게 입원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치대로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옆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저는 조금 느껴요. 예전에 비해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해서는 조금 인간관계가 조금 덜해졌다.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풍이나 가면 거의 서로 얘기보다는 각자 게임, 각자 그냥 뭐 하고 있고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용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건 서로 이제 좋으나 뭐 미우나 고우나 함께 이야기하고 좋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학교에서부터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도 당연히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일부러 제 자녀들한테 조금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우리가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고 이러면 제가 일부러 가스라이팅을 해요. 저분 봐라. 너무 안 됐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옆집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유심히 보낸 편인데 저는 그 가족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쉽지 않거든요. 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한 명은 밥을 먹고 있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요새는 너무 흔하게 봐요. 게임만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스마트폰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구나 이런 게임은 한 판으로 끝나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들 로블록스라든지 롤스타즈라든지 이런 게임의 특징이 인터넷으로 다른 유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순위를 매기고 과금이 유도가 되고 이런 몇 가지 특징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득실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금지시켰을
봤을 때 어떤 아이가 청정 그 지역에 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없을 텐데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아이의 게임을 차단했을 때 분명한 이거는 심리적인 역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동네에서 못 나가게 하면 걔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이민 가잖아요. 그런 식의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부모가 반대 안 했으면 연애하다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브롤스타즈를 못 막았어요. 그나마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건데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처음부터 조금 차단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아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주는 거죠. 축구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아예 금지시키는데 정구 선생님께서는 우리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가 되게 좋은 것이 많은데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대안교육이라는 게 이런 교육적인 철학이나 가치는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왔을 때 일단 딱 눈에 가장 띄게 좋았던 게 이거였어요. 고1까지 스마트폰을 포함한 노트북, 전자기 모든 게 금지다. 이게 어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학교 와보니까 설마 이게 진짜 그렇게 지켜지겠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인데 되겠어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애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반 학교 갔는데 넌 하지 마. 30명 중에 29명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가능한 게 너무 놀라웠고 지금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교실이라든지 사회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워낙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와서 보면 우리 학교 애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거 하나만 없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교랑 이제 계속 비교가 되는데 노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 프랑스 발도르프 학교 애들은 책이 미디어. 그러니까 심심하면 할 게 없으면 책을 보고 그리고 핸드폰 자체를 잘 모르고 일단 모두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교육도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꿈 같은데요. 꿈 제가 너무 같은데, 원하는 진짜 부럽네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가 이제 태촌이거든요. 네. 근처 식당에 가면 제가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그 태촌 문화센터에 1층에 컴퓨터가 있고 게임기 있는 방이 있고 옆방에는 이제 책 보는 방이 있거든요. 여기 이 두 지역에도 이제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 가서 게임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은 다 도서관에 가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혼나는 거 아니까. 근처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가서 아까 뭐 4인 핸드폰 하고 있다 했잖아요. 요즘에 식당에서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근데 혹시 있다? 100% 우리 학교 학생. 너무 놀랍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면서 내 선택이 맞이까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왔다. 저는 그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거의 정반대가 제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묘사하시는 거의 반대가 학원가에서 이만한 아이가 쇼츠를 보면서 혼밥하는 그 모습. 관리와 교육의 부재죠.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얘다 써라 이렇게 주는 건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약하는 방법을 자 이거 그 정도로. 이렇게 저 모아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근데 너 이거 일주일에 2번만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엄마 아빠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저것 자유롭게 먹는 애니까 또 좀 비만하고 엄마 아빠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학원하고 학원 사이에 가서 우동시켜 먹고 그러면서 쇼츠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깝다. 이건 안타깝다. 그 엄마 아빠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네. 부모들은 내가 이렇게 애들 학원 2-3개 보내면서 내 용돈 주면서 먹을 거 먹고 공부하게 하는 게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애가 학원 2개 다니면 밤 10시, 11시 오는 거 당연하고 저녁 먹고 배고플 거 당연한 거 부모는 알거든요.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뭔가 애한테 잘 못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라의 그 경쟁과 사교육의 시장이 맞물리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학생들인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아동학대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이 있었는데 댓글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면 도대체 그 아이는 누가 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는 어떻게 막나요? 이런 댓글이 많아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야 아이가 조용히 있다 이제 이건데 사실 저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못 해본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 기르기도 했고 근데 금방 그만뒀던 이유는 의존성이 너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초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걸 보면 식당에서 못 끊었구나 이게 눈에 보여서 되게 아쉽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 같아요. 아이들이 괜찮다 지금 이걸 틀어놓고
띄워놓고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했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보여줬다가 어느 시점에 아이가 의존성이 있는 걸 보고 끊었는데 지금 옆에서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먹을 때마다 이런 집이 너무 많고 저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하는 게 나중에 지금 그 스크린 타임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그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너무 자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는 일일이 언급도 못할 정도로 이건 뭐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뭐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이상해진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명확해요. 결론은. 많이 보면 애가 이상해진다. 이건 너무 명확해요. 많이 본다, 조금 본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든가 안 하든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어떻게든 그 스마트폰 앞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오게끔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뭐 밥 먹을 때 안 보고 뭐 하루에 1시간만 보겠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루트를 틀어서라도 실제 학생도 그렇게 하고 부모들이 통제에 걸어온다도 어떻게든 다 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 애들한테 안 좋다고 저는 이제 아까 뭐 아동학대다 누가 보나요? 아니 밥 먹을 때 부모가 봐야죠. 그걸 누가 보나요? 아니야 핸드폰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건 오히려 부모가 직무 유기하는 거죠. 못하게 해야죠.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주는 게 이게 아동학대.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뭐 정말 그중에 열에 한 명은 좋은 영상 보고 아름다운 영상 보고도 아름다운 노래 듣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식당 다니면서 얼핏 봐도 그냥 그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뭐 쇼츠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훅 하면 지나가는 내 생각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걸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점점 그러면 애들이 내 생각할 힘은 없어지고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모님들께서 꼭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넷플릭스의 다큐가 소셜 딜레마라고 있어요. 소셜 딜레마. 또 하나는 요한 하리가 쓴 책이 있어요. 스톨른 포커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인지 뭐 잃어버린 집중력인지 그래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부모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영화 매트릭스 세대가 우리가 매트릭스를 본 세대잖아요. 기계들이 이렇게 꼽아서 인간 배터리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26년도에 우리가 매트릭스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연결돼서 우리의 집중력을 팔아서 빅테이크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들어오진 않았다 뿐이지 아이들 다 배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스마트폰 안 시켜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일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안 준다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도 환자분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스마트폰은 금지가 좋다고 하십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금지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프란스 발도르프 학교에 오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술을 끊은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폰 줄인 아이들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중독이 아까 제가 이제 원리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이제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술을 먹기로 했는데 술을 못 먹게 됐을 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다큐 중에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그런 다큐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만든 다큐인데 보통 다큐는 있는 문제를 조금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부정 편향이라 그래요. 안 좋은 문제를 보여줄수록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시청도 많이 되게 많은데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빙하 같은 문제의 일각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2 학생이 카톡을 지운 엄마한테 칼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비슷하겠네요. 소주병 갖다 버린 어머니한테 꽂자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독은 모든 게 그렇지만 마약, 술, 담배, 도박, 핸드폰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정확히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 줄인 아이를. 중독이 되기 전에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몇 번 말했지만 도대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 뭐 아무리 빨라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은 도대체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몇몇 부모들은 요즘 같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스마트폰을 빨리 익혀서 빨리 이걸 기술 습득해야 더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봤던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 엄마 걱정했어요. 똑같이. 아니 스마트폰 한 번도 안 써본 애가 카톡이 뭔지도 모르던 애가 전화를 가서 애가 왕따 되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한 2달 뒤에 이제 만났는데 어떤 걱정을 하냐면 반대가 된 거예요. 이미 중독이 돼버렸다.
자기는 가서 뒤처질까 걱정했는데 애들 3살이면 금방 그럼요. 하잖아요. 금방 합니다. 그럼요. 제가 술을 끊은 뒤에 느꼈던 그 변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겪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에 앱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얘다 써라 이런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차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다 뚫어요. 다 뜬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공심폰으로 바꿨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은 안 되고 문자 전화만 되는 그게 있어요. 핸드폰이 공심폰이라고. 저희 아들을 제가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공심폰으로 갔을 때의 변화가 제가 단주했을 때 변화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간이 잠식되는 게 없어지니까 자기가 편하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밤에 이제 차단된 거가 풀었는지 저는 몰랐으니까. 애가 잠을 줄여가면서 게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서 편하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따지면 강제 입원을 당했는데 이거를 겪고 나서 편해졌다는 걸 자기가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과정이구나. 맞아요. 그렇게 느꼈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방법이겠죠?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중독에 대해서 이게 손에 쥐어졌는데 중독이 안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안 하면 돼요. 집에서. 예, 왜냐하면 술을 AA라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모임이 AA,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라는 모임인데 그러면 전 세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해요. 언제든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온라인 미팅에. 제가 수백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험을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양주 가서 요만큼 물 따르고 요만큼 술 따르고 갖고 와. 이런 거 한 사람들 많고 슈퍼 가가지고 뭐 소주 사와 시골에서 옛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제 일 끝나고 반주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핸드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워서 이제 학원 선생님이 올린 공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핸드폰을 좀 덜 하기를 원하면 내 스크린 타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성인 스크린 타임이 평균 시간이 4시간 정도 돼요. 평균이 4시간이.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17시간, 18시간 깨 있거든요. 그 중에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평균. 엄청난 거예요. 내 걸 보니까 4시간이다. 그러면 애들도 그냥 이거를 보고 애들한테 줄여라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부모님들도 핸드폰을 아, 부모님도 핸드폰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중 핸드폰은 아니지. 일단 TV는 입학하는 순간 다 철거. 그래요. 집으로 이제 나옵니다. 실사가 나와서. 월드컵 어떻게 보셨어요? 저 못 봤죠. 아, 못 보셨어요? 헬스장 가서 새벽에 하니까 그것도 못 봤고. 노트북으로. 집에 저희 노트북도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대단한 결심. 핸드폰도 웬만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가 없을 때 네네. 하라고 얘기 많이 했죠. 저도 TV는 오래전부터 없어요. 그쵸,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냥 책을 일부러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앞에 책을 두고 맞아요. 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봐요. 옛날에 어떤 심리 실험이 있냐면 대상자들을 방 안에 넣어놔요. 그리고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를 둬요. 그리고 15분을 그 방 안에 머물게 해요. 피험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장치 전기 충격 오는 장치니까 안 써도 된다. 평균 2번을 한다는 거예요. 15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을 평균 2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전기 충격보다 책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TV만 없어도 훨씬 낫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 얘기를 좀 하면 저 당연히 TV 없고 책이 있고 한데 저희 학교는 악기를 4학년 때부터 하나씩 꼭 하거든요. 사람이 첼로를 하는데 6시에 일어나 애들이 6시 기상 시간. 엄마 아빠는 자고 있는데 6시에 일어나면 그렇게 아침에 첼로를 켜.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상성인 거예요. 하다가 저 지금 소름 하다가 아니 아이가 6시에서 악기를 해요? 악기 하고 한 진짜 2, 대단하다. 30분 하다가 심심하면 책을 봐요. 둘째가 두람인데 두람이 일어나서 아직 글자를 모르니까 책 쪼개 접기를 막 하고 첼로 소리를 딱 떴는데 아이들이 둘이 딱 그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될까 너무 우리 기대가 집하고 되죠. 너무 대조된 모습이. 아, 네.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희 집만의 모습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집이 책 보고 뭐 심심하면 악기하고 근데 이제 다른 자극이 없으니까 건강한 자극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6시에 일어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가요? 근데 그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더 충격적인 건 잠을 8시 전에 잡니다. 8시 전에. 근데 그게 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뭐 마찬가지로 TV 없고 하니까 아. 그것도 빨리 일어나니까 피곤해서 빨리 자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저는 막 TV에 뭐 이렇게 뭐 금쪽 같은 애 새끼 보면 아침에 학교 안 막 깨우는 그렇죠. 부모 있잖아요. 예.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죠.
지금 방학 기간인데 너무 아쉬워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계약인 언제 계약하냐고. 계약을 기다려요. 계약 기다리죠. 신기하네. 근데 우리 학교에 꽤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한테 학교 하면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1번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어떤 설문조사 봤는데 1번이 전쟁터예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 80%가 전쟁터를 체크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가면 항상 서열화가 돼 있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학교는 파티장인 거야. 파티장.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학교 애들도 기본적인 거 다 배우고 단지 경쟁이 거기서 없고 경쟁보다는 이제 연대를 많이 배우고 등수가 없고 시험이 없다 뿐이지 뭐 많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학교 시절을 보냈으니까 저도 학교 가면 그렇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았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게 느끼고 있어서 아 뭐가 좋긴 좋구나 많이 느끼고 있죠. 학교 가기가 기다려지는 건 참 행복하겠네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해요. 직장인으로 따지면 회사 출근길이 발걸음이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재밌어 하면 학교 가면 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학교에서 하는 건 다른 점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친구들과 뭔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 되게 좋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학교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계속 알게 모르게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내가 좀 잘해야 돼. 그게 항상 스트레스인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티는 안 내고 물론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네가 쟤보다 잘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알게 모르게 시험이라는 게 있고 성적이라는 게 나오고 속차가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컸을 때 저는 그 차이가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크게 날지 기대하고 있죠. 두 분 다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교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때요? 저는 아직 매트릭스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은 저희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국어 학원만 가서 책을 읽다 오는 학원 하나만 다니는데 수학하고 영어를 다니다가 아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빠 나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잠깐 얘기하는 시간에 제가 좀 충격이었고 그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지금은 안 다니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하루가 너무 즐겁다 학원 이런 안 얘기를 다니니까? 저한테 했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기쁨이 없는데도 그런 차이는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런 뭔가 자유롭고 파티장을 가는 것 같은 이런 학교는 갈 용기가 없고 그런데 사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눌 때 외줄타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게 양쪽 다 제가 지금 못 가니까 어떤 면에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직 저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데 이 관련해서 강의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변적이고 너무 변수가 많아서 5년 뒤에 제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라면 제 의견이 확정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필요가 없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절벽 건너편은 좋은 대학이라는 딱 타이틀이 있어요. 강남에서 학원 막 3-4개씩 뺑뺑이 돌리고 하는 애들은 뭔가 큰 대로로 거기를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도대체 그렇게 안 되겠어 도무지. 이제 외줄로 간신히 이거를 간에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아예 뛰어내린 거예요. 절벽 아래로.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 밑에가 오히려 천국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애 인생에 배팅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대학교 졸업장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 또래 때 이제 제일 공부를 제 문과 국어선생 문과인데 제가 잘 나갔던 친구들이 하던 일이 이제 은행원을 많이 가. 지금 은행 뭐 점포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때는 로망이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요. 단편적인 예인 거예요. 과연 5년 뒤에 변호사 뭐 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직업들을 인간이 AI보다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 수능 이제 항상 메뉴 보잖아요. 슈퍼컴퓨터가 17분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오고 우리가 12년 동안 했던 거. 도대체 인간이 AI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제 생각에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제 졸업장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도대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비판하고 뭐 공감하고 창조하고 상상하는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성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은 상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면 못 가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 그렇잖아요. 수능으로 보통 대학 가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어머님도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능이라는 걸 컴퓨터로 시험 이렇게 OMR 카드 써가지고 내면 컴퓨터 채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채점하는 인간으로 우리는 점점 가고 세계에서 수능을 컴퓨터가 채점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껏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봤자 컴퓨터가 채점해주는 인간일 뿐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뭐 수능 볼 때 논술 같은 거 거의 없고 다 OMR 카드 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도 안 쓰고 대학 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답을 딱딱딱딱 찍어내는 인간이 지금 좋은 대학 가는데 과연 AI 시대에 그런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할 수 당연히 없잖아. 필요한가? 그럼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거고 근데 미래는 모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많았는데 몇백 년 동안 강남 엄마들이 이길 수가 없어서 항상 교육이 좌초됐거든요. 물론 5년 뒤, 10년 뒤에도 이제 대학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을 수도 있죠. 저는 후회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를 일이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쪽에 선택을 한 거고 좀 말이 길어지는 한 개만 더 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교사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타일 붙이는 기술을 뭐 20살 때 배워서 대학을 그럼 제가 이제 42이니까 20년째 그걸 했으면 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돈 잘 벌 것 같거든요. 그게 적성에 맞는데 굳이 왜 내가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우리 딸이 꼭 공부해서 해야 되나? 우리 딸 지금 우리 아들 1학년인데 지금 꼭 포크레인 기사예요. 가서 20살 때부터 자격증 따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 그럼 나중에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세 대 사면서 하면 되지 꼭 굳이 대학?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선택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너무나 건강하게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에 의대 준비반이 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결부되는 문제고 그리고 의료계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사람을 좀 살리는 과가 있고 그거랑 별로 관련이 없는 과들이 얼굴 레이저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내과나 외과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라면 10년 뒤, 20년 뒤에 의사가 지금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될 거는 그렇게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보람을 찾고 직업적인 사명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이면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세태를 봐서는 나중에 보장도 안 되고 의사의 본질도 많이 바뀌었고 그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도 많이 벌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오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눈으로 보이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해도 일단 개원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었대요. 저는 개원가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 웬만큼 하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레드오션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얘가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심지어 싫다고 해도 일단 시켜놓으면 최저시급 받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 이게 반대급부가 없다는 생각.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의사쌤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한참 지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왜 의사 한참 증원한다고 의정사태가 있었죠. 예. 난리가 났잖아요. 네.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의대 증원에 대해서요? 저는 뭐 2,000명을 늘리든 20만 명을 늘리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늘리면 지금 부족해 있는 대로 이제 올 거다. 이런 논리였어요. 판소리꾼이 필요해요. 그럼 아이돌 연습생을 100% 늘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 연습하는 애가 판소리 안 해요.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시간에 판소리 하는 애들 좀 봐달라.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때 했던 건 뭐였냐면 판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늘린 거예요. 밥통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가고 그래서 참 굉장히 복잡하게 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마지막 싸울 때는 뭘로 시작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의정사태가 그렇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판소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보세요 하는 것들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듣고 배웠어요. 집에서 핸드폰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우리 삶에서 중독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술, 담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신 분들은 그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지나갈 때 아저씨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잠바 입고 스레빠 끌고 담배 피고 있으면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분들 너무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언짢으실 수 있어요. 저희 이 말씀이. 저는 그게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친구가 담배 한 대 필래라고 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나가면서 저분들 너무 안 됐다. 저렇게 나와서 스레빠 끌고 잠바 입고 나와서 구석에서 쓰레기통 옆에 있는 데서 담배 피우고 싶지 않을 텐데 고생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이가 받아들이기를 참 불쌍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윤리적으로 뭐 이게 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보다 저희 아이가 담배를 안 피는 게 더 중요해서 저는 스몬비를 보거나 담배를 피거나 대낮에 술 마시고 어디 누워있고 이런 사람을 보면 꼭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너무 안 된 분이다. 우리가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고생하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AA에서 마지막에 모임에 따라서 끝내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모임은 마지막에 묵념을 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묵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와서 회복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술집에 앉아서 어두컴컴한 데에서 동태탕 시켜가지고 소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왜 표정이 안 좋아지죠? 아니 동태탕 동태탕 안 좋습니다. 저. 1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곧 이어서 2부 시작할 테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